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통학버스,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최근 연장한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 강원동원 피해자 해법을 논의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이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서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직원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조합장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YTN과 만난 피해자들이 호소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합장은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대체로 맑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낮에는 영상 3도 정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병원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학교와 어린이집, 마트, 헬스장, 사우나와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들이 차례로 개학하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 없는 수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무실이나 마트는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도 마스크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연장과 실내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관람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곳은 다수가 밀집해 함성을 지르게 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 이들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헬스장, 사우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마트같이 마스크 착용 권고시설이라도 입점한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시설엔 통학버스는 물론 택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에 있더라도 1인 병실 등 독립된 공간에 있거나 같은 공간 입소자와 상주 간호인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추이도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8,000여 명이고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242명 가운데 단 1명에 그쳤습니다. 27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방역 지침을 게시해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한 일을 계기로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줄여서 운영해왔습니다. 금융사용자 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축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WHO는 현지 시간 27일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과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2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도 고생했지만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던 성남FC 사건 때와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측근들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는데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애초 통보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지연 출석했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위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와 승인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서면 진술서를 내놓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낸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두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는 망신주기 수사로 규정을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뻔뻔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명분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괴롭히기 수사 또 망신주기 수사의 목적이 다분히 그런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표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원내에서는 그 이상민 그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법치와 국가 시스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 이런 당당한 범죄 혐의자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건, 이상민 장관 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인데요.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라며 고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발을 포함해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발한다면 시점은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주가 조작 세력이 관여한 다른 종목 거래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계좌가 등장한다는 검사의 언급을 토대로 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세 번째입니다. 첫 고발은 지난해 11월로 김 여사 캄보디아 환화 방문 때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었고 12월에는 관저 물색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두 번째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두 손 들어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5명이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유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했고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중동 스위스 순방 출발 전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에게 엠바고, 즉 보도 유예를 전제로 공유한 대략적인 일정이 외부 단체 대화방에 유출돼 논란이 일자 이재명 부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3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휴일을 맞아서 나란히 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연대론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나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자신의 역할은 없을 거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앞선이 뒷선이 청년층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이후 급증한 2030 세대 당원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건데 모두 적극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원이 일회성, 소비성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분들 말씀 듣고 경청하고 제가 고민의 방향도 들려드리면서 하지만 2파전 양상이 굳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상향식 공천을 약속한 김기현 의원은 대권주자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기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다며 안철수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다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 총선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기 편 사람을 넣고 싶은 유혹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과거 김 의원이 울산시장 재직 시절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며 생각이 짧은 의견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울산시장 때 본인이 대권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대선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의 그런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선언 이후 당권 주자들의 구애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지만 전당대회 역할론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연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는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 구도 역시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를 풀면서 우리나라는 빼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이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심사를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 움직임에 맞서 내렸던 보복 조치를 푼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 표적이 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춘제 이후 중국 내 감염 재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꼽은 우리 정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발표도 내놨습니다. 춘제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3년 동안 막아왔던 해외 단체 관광을 다시 풀어주면서도 우리나라를 쏙 빼놓은 상태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막으면 한국만 손해라며 혐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음력서를 두고 쏟아진 중국 누리꾼들의 악플 세례나 우리 학술기관 12곳에 대한 해킹 공격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한국도 0.2%포인트 줄어들 만큼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밀접한 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며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이틀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 감염증 법상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했고 34%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의 지난 27일에서 29일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9%로 지난달 조사 때인 35%보다 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해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이 사제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이후 2주 만입니다. 한일 양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장급 협의를 열어왔는데 최근엔 더 빈번하게 만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에 큰 가닥은 잡았고 미세 조정만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고 이에 대한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한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무라야마 다마 등을 계승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경단련 차원에서의 기금 참여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가해자의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표명한 만큼 일본 측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외교부는 또 일제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전달할 예정인데 강제동원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해 12월 YTN은 인천에 있는 지역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조합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사내에서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인면권을 쥔 조합장 홍모 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용기 내 알렸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하겠다던 조합장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고 오히려 사내에선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전화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숨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맞다고 하고 한숨을 쉬시다가 저한테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본점에서 물어봤다고 하더라. 특히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모두가 많이 취한 상태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선처해달라는 게 탄원서의 골자입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조합장이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거 지점장 한 게 아니라 조합장이 시킨 거다 이렇게 제가 본인이 이제 친한 직원한테 전달받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장은 탄원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합장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데요. 그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합장 홍 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지점장이 조직을 위해 벌인 일 같다고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놓은 건 아닌 것도 그렇겠죠. 뭐 조직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홍 씨가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조합장 힘에 의해서 이것도 무마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고 결국 자신들이 고소한 조합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직원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주택 60채가 소실됐는데요. 이런 재해가 반복되면서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과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집터엔 까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화마가 마을을 덮치며 주택 60채가 타버린 겁니다. 설 연휴 전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이 얼기설기 지어진 판잣집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 속에 이곳 마을에선 지난 10년 동안 4차례 큰 불이 났습니다. 문 열고 나오니까 우리 앞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나온 것만도 감사하고. 5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구룡마을은 겨울철 화재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수해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닐이나 합판으로 지어진 낡은 집이 많고 배수로 등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재해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2011년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공영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내주는 대가로 지자체가 제시한 임대주택을 받을 수는 없다며 아파트 분양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한 달 지나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고, 또 임대주택에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할 때 이주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구룡마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려면 1989년 이전에 지어졌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장부나 서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물은 원래 거주자가 소유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분양 방식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마친다는 목표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 결국 구룡마을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각종 재해가 벌어질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현실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580여 제곱미터 넓이 창고 일부가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60대 승려 A씨가 불을 끄다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A씨가 사는 한 층짜리 주택이 모두 타면서 2,70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인 곳도 적지 않은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에 탑승을 했다면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하는데요. 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통학 차량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고요. 여기에 이 상당수 학원은 당분간 강의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일반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병원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써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데요.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들를 땐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병원, 약국,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유지되지만 1인 병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WHO는 현지 시간 27일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과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국민 3명 중에 2명은 5월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34%는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5단계로 나눈 감염병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관리해온 코로나19를 5월부터 독감과 같은 최하 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비슷한 기간 실시된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의 여론조사에서도 64%가 방역 완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절반 이하인 30%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에 힘입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인기는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와 TV 도쿄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4%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65%가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해 정부 방침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캐나다가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를 올감했던 강력한 긴축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음 주 미국이 새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또 한 번 좁히는 데 이어서 인상 종료 시점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 물가 잡겠다며 전례 없이 높였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거란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보폭을 한 단계 줄인 데 이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0.25%포인트만 올릴 거라는 겁니다. 물가지수 자체가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한 대로는 가고 있다는 그런 특성. 시장에서는 거의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가장 유력하다. 거의 100%까지 보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번 주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을 논의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 조건을 이번 주 열리는 검토회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양반의 사실상 별명은 연준 비공식 대변인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점도표상 미국의 최종 예상금리 상단은 5.25%. 현재 4.5%에서 두세 차례 더 인상해야 나오는 숫자인데 예상보다 빨리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캐나다가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한 것도 강력한 긴축의 끝이 보인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선 자금의 해외 유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제 페이스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당장 긴축 페달에서 발을 떼진 않더라도 우리는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보며 통화 정책을 펼칠 여력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계약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집을 비우는 쪽보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을 맺을 땐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때 재계약하면 보증금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7억 원의 전세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5천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시세에 따라가는 거죠. 뭐 사회적인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이번 달 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재계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도 그렇겠죠. 불안감에.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2만 건 넘게, 인천과 경기는 2배 이상 전세 매물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감액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약갱신 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부담은 뭐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감액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7%에서 4분기에는 13.1%로 급증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 마련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여골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거나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감액갱신이나 여골세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는 망신주기 수사로 규정을 하고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부분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뻔뻔한 정치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튿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 뒤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은 괴롭히기, 망신주기 수사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괴롭히기 수사 또 망신주기 수사의 목적이 다분히 그런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표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2차 소환에 따를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2차 소환 관련해서는 주로 의견 들으셨다고 하는데 입장 언제쯤 좀 정리해 말씀해 주실까요? 계단 조심하시고. 그것까지 하시죠. 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능한 정권에 의한 민생 위기가 심각하고 검사 독재에 의한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보고회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사실상 장외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맞불 공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법치와 정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치와 국가 시스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 이런 당당한 범죄 혐의자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각각 이 대표를 향해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본인이 다음 대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총선 공천에서 자기 편을 넣고 싶은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청년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본인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마음을 접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간 당에 온갖 형태의 계파들이 있었지만 자신은 계파 없이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 가장 공정한 심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대권 주자는 이번 총선 공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대선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의 짧은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대표가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이후로도 3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사람만이 대선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단축 운행했는데요. 이 같은 영업시간 복원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 측은 환영을 하고 있고 노조 측은 사측의 일방적 통보라며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해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오는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여는데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양국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두고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앞서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양국관리법 직회부 건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특례보금 자리론이 오늘 출시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평화로 이끌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요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의 한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곳이지만 여전히 툭하면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часа назад прилетел град в эту квартиру. Один сюда, второй вот туда. Девушка здесь в квартире умерла на месте. 이번 공습으로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이 부서졌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전황을 놓고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 민간용병단 와그너 그룹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지 시간 28일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 블라우다트네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우다트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퇴각 사실을 공식 인정한 솔레다르의 외곽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블라우다트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면서 도네츠크 지역 내 다른 13개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함과 무능함이 3차 세계대전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Through weakness and incompetence, Joe Biden has brought us to the brink of World War III. We're at the brink of World War III, just in case anybody doesn't know it. As president, I will bring back peace through strength.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고려시대 불상의 주인은 누군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놓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 관음보살상 이야기인데요.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틀 뒤 열리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압수한 이 불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은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불상 진위 논란도 있었는데 검찰이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라는 문화재청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본 관음사도 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음사는 창설자인 일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51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이 돼 불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소유자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물건을 보유할 때 인정되는 점유 취득 권리를 내세운 겁니다. 長きにわたって、観音寺が、檀家の心の拠り所として、長く大切に守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 반면 부석사 측은 외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1378년 서산 지역을 침탈해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이전과 같은 사찰이라서 점유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 논란은 끝났지만 여전히 부석사와 관음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수백 년 동안 일본 대마도에 있었던 불상이 이제는 부석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홀로 지내던 60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66살 A씨는 지체장애가 있는데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거동이 더 어려워지자 지난 2일 주민센터와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포구는 A씨가 30년 가까이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한국 미술의 해외 시장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존경하는 고윤형근 작가를 비롯해서 이건용, 이강소 등 실험미술 대가들의 해외 전시가 잇따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세계 굴지의 페이스 갤러리는 올해 7월 뉴욕에서 이건용 개인전을 처음으로 엽니다. 한국 행위예술 선구자로 불리는 이 작가의 신체 드로잉과 회화 등 대표작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미국 애호가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2층 규모로 전시를 하실 예정이고 아마 익숙하신 이미지들로 구성될 텐데 좀 특별한 것은 작가가 이제 뉴욕에 가셔서 오프닝 날 퍼포먼스를 하나 하실 예정이에요. 한국 작가의 해외 진출에 국립현대미술관도 힘을 보탭니다. 올해 9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강소, 이승택, 최병서 등 한국의 대표적 실험미술 작가 작품 100여 점을 모아 대규모 전시회를 엽니다. 확대해서 3계층을 주겠다고 그래서 구겐하임 쪽도 상당히 이 전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로탄 갤러리가 지난해 말 상하이에서 연 2배 개인전이 성황을 이룬 데 이어 데이비드 주어너 파리에선 이달 초 윤형근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개막 첫날 1000명 넘게 몰리는 등 한국 단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해외 정상급 갤러리들은 국내 지점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작가를 발굴하는 등 젠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제 낮부터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큰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영하권 기온 속에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빙판길과 또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와 삼척,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4.3도, 광주는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과 경기 북동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대전은 5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추위가 반짝 주춤하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